다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살고, 아버지는 저렇게 생겼으니 저렇게 사는 거고, 사람 성격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는 거 모르는구나. 고아되지 않으려면 얼굴 펴고 잘 모셔라. 성질은 칠할 같아도 근본은 착한 분인 거 너도 알지? 벼락김치, 김진초. 당장 오라는 아버지의 전화다. 늘 그렇듯 왜냐고 물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하명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복종하는 게 우리 집 내력이다. 물론 엄마도 예외일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엄마가 가장 솔선수범했다. 무조건 예, 예. 아버지 앞에 꼬리 내린 채 한마디 토도 안 달고 살던 엄마가 기습적으로 병든 아버지를 추월해 버렸다. 부려먹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 지금 아쉬운 사람은 아버지다. 슬슬 꾀가 난 나는 늑장 부릴 구실을 찾았다. 언제까지 엄마를 대신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아이가 곧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니 간식 좀 챙겨 먹이고 가겠다고 하자 역시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나 아직 점심도 못 먹었다. 큰소리 말고 냉큼 건너와라. 야생화 농장에 현장 학습 간 아이는 오늘 저녁에나 도착할 것이다. 없는 아이를 팔아먹는 게 걸렸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비상대기조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했다. 아버지 역시 연습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버럭대감으로 호통만 치고 살 것인가. 툭 하면 불려다닌 나도 이젠 인내력의 한계가 온다. 아버지만 벗어날 수 있다면 유산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다. 진작 외국으로 도망친 동생의 선변 지명이 부럽다. 당신은 손톱만치도 참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주변 사람들은 무한정 괴롭히는가. 아버지는 수족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입만 있으면 뭐든 다 해결된다. 그래 그런지 몇 해 전 풍을 맞아 반신불수가 됐다. 쓰지 하느니 자연 도태된 거야. 나는 속으로 야유를 보냈다. 몸을 제대로 못 쓰면 요란한 성질이 좀 누그러지려니 기대했는데 웬걸 아버지는 오히려 한술 더 떴다. 평생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버지 앞에서 발발 떨던 엄마는 병관하다가 먼저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정신 쏙 빠지게 들볶는 아버지 때문에 당신 몸의 변화를 살펴볼 시간도 여력도 없었을 것이다. 단지 몸만 불편한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엄마를 혹독하게 부려먹은 셈이다. 아버지 호통에 묻혀버린 엄마의 신음을 생각하면 솔직히 아버지 꼴도 보기 싫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자주 찾게 되지. 볼 때마다 이마살이 찌푸려지는데 몸이 가겠는가. 엄마가 몇 번씩 전화를 넣어야 겨우 한 번 인사로 들르는 정도였다. 그것도 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어 주방에서 엄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독선적이고 목청만 큰 아버지를 도마 위에 올려놓을 때마다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랬다. 다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살고, 아버지는 저렇게 생겼으니 저렇게 사는 거고, 사람 성격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는 거 모르는구나. 사실 나는 엄마 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 여겼다. 그렇지 않고서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무조건 숙이고 사는가. 저런 걸 궁합이 좋다고 하나보다 생각했다. 헌데 아니었다.
엄마가 양보한 거였다. 아니, 체념한 것이었다. 신혼 때는 꽤나 다퉜다고 고백하는 엄마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람 됐어. 엄마는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집안 청소도 제대로 못했고 음식 만들 때면 부엌이 전쟁터였다. 뭔가 일을 하면 저지레가 더 많았던 것이다. 성질 급한 아버지가 후다닥 청소도 하고 부엌에 들어와 어지른 것을 치우며 일장연설을 했다. 게으르지만 평화로웠던 엄마의 세상은 결혼과 함께 종말을 맞았다. 급한 성질에 오지랖까지 넓은 아버지는 늘 한심한 세상과 인간들을 성토했다. 미처 풀지 못한 화는 집에 달고와 식구들에게 우라통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귀가하면 나와 동생은 아버지 안색부터 살피고 또 불똥이 튀겠다 싶으면 공부를 핑계로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볼모로 붙들린 엄마만 어머나 저런. 그렇죠. 그럼요. 아버지 기분을 맞춰주느라 밤새도록 시달렸다. 그런 아버지가 집안일을 도왔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근데 왜 손을 뗐대? 계속 도와주지 않고? 엄마가 비시시 웃으며 말했다. 다 가르쳤으니까. 네 아버지가 원래 세상에 참견할 게 좀 많은 사람이니? 아버지야 아버지지만 속 없는 엄마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 일에 참견하다 화를 못 이겨 쓰러지고 말았다.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속 없는 엄마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 일에 참견하다 화를 못 이겨 쓰러지고 말았다. 아버지가 아무리 침을 튀기며 설득해도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동조하지 않았다. 뜻은 좋지만 유난스러운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집요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기어이 깊이 인물로 전락한 아버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답답한 가슴을 펑펑 치다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다. 가슴 속 울분이 머리를 관통한 거였다. 반신불수로 고삐가 메인 아버지는 하루 24시간 엄마에게 불만의 소나기를 퍼부었다. 엄마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냈다. 엄마가 쓰러졌단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잘못 전한 거야. 아버지가 또 쓰러진 거겠지. 그 성질에 하루에 10번은 못 쓰러지겠어? 엄마 장례를 치르자 남편이 나섰다. 혼자 된 아버지를 이웃 아파트로 모시자는 거였다. 넌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정인에게 마음 쓰는 남편이 고맙기보다 짜증스러웠다. 남편도 내가 이토록 오지게 친정살이를 하게 될 줄을 몰랐을 것이다. 자기가 끌어들인 죄로 불편해도 내색조차 못하는 남편이 때로는 안쓰럽다. 아무리 사위가 권해도 사양했어야 한다. 당신 체력이면 얼마든지 사람을 쏠 수 있지 않은가. 엄마 잡아먹은 걸로 모자라 이젠 딸까지 잡아먹으려는 건가. 가까이 아버지를 모셔놓고 점점 더 불효자식이 되어가는 내가 싫다. 아버지에게 대들지 못하는 나는 더욱 싫다. 마음 없이 신용만 하는 나날이 점점 끔찍해진다. 환자라는 명분으로 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댄다. 결혼 후 내 집 마련할 때 대출이자가 무서워 손을 벌리자 출가 외인이라며 두 말도 못하게 하던 아버지였다. 자립에 있어서 가장 진화가 안 된 동물이 인간이라며 손을 회회 저었다. 먹이고 가르쳐 키워놓으면 독립적으로 인생을 개척해야지. 어떻게 된 게 죽을 때까지 부모 피 빨아먹을 궁리만 하느냐.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떨어져
홀로 떠나는 짐승도 못 보았느냐. 동양도 안 주면서 쪽박 끼는 일장연설로 비가 거꾸로 쏟게 했다. 그런 아버지 사전에서 슬그머니 출가 외인이 지워지고 나는 언제든 꺼리낌 없이 불러다 부려먹을 수 있는 수족이 되었다. 한밤중 호출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나를 깨우는 남편이 달리 보이기도 했다. 물론 그 나름의 꿍꿍이 속도 있을 것이다. 서울 외곽의 친정집 토지가 천정부지로 값이 뛰었으니 어찌 군침이 돌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버지는 땅 거지다. 비싼 땅만 가졌지 지갑은 텅텅 빈 거지. 땅 한 떼기 팔아 통장에 넣어두고 가사 도우미를 쓰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그저 딸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는 듯하다. 언제까지 그 땅이 지켜질 것인가. 당신 가는 날이면 하루아침에 처분해 자식들이 나눠 가질 줄 정말 모르시는가. 그리고 이건 좀 치사하지만 나 혼자 아버지에게 시달린 건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동생한테 요구하기가 민망한 사안이다. 해서 나도 동생처럼 모르쇠로 편하게 지내고만 싶다. 이제 갓 환갑을 넘긴 연세이니 줄잡아도 20년은 거듭날 것이다. 목숨과는 상관없이 거동만 불편한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당신이 병들었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활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그 안에서 삶의 낙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의사의 말도 딸 자식의 말도 아버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불만과 억울함을 못 이겨 괴물처럼 변해가는 아버지. 이대로 가다간 나 역시 엄마처럼 지레 죽을지도 모르겠다. 남편에게 지방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가자고 해야 하나? 구차한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어쩌면 엄마도 아버지를 못 견뎌 저승으로 도망쳤는지도 모른다. 쓰러진 아버지는 곁에 둔 지팡이를 땅땅 두드리며 수족을 찾았다. 엄마는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도 총알까지 튀어나갔다. 아버지의 수족 생활이 고된 엄마는 자신의 몸에 돌덩이가 들어앉는 것도 몰랐다. 엄마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아버지 간병 3년 만이었다. 당연히 아버지에게 원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도 한동안 아버지에겐 비밀이었다. 엄마의 뜻이었다. 엄마는 터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동생한테 다니러 간 것으로 했다. 마침 올케의 출산이 가까웠기에 얼렁뚱땅 아버지를 속여 넘길 수 있었다. 고아되지 않으려면 얼굴 펴고 잘 모셔라. 성질은 칠할 같아도 근본은 착한 분인 거 너도 알지? 떠나는 마당에서마저 엄마는 아버지 걱정이었다. 평생 버럭대감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를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챙기는지 모를 일이었다. 선천적 주종관계가 따로 있는 것인가. 엄마를 보면 꼭 타고난 운명처럼 보였다. 그러고 보면 내가 대가 약한 남편과 결혼한 것도 그런 우리 집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성 싶다. 아버지의 가부장적 사고에 워낙 질렸으니까. 아버지는 근본이 착한 게 아니라 올바른 거야. 올바른 게 얼마나 사람을 잡는지 엄마는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아버지는 순수한 올바름마저 잃어버렸다. 내세울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걸 모를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의 역정은 끝이 안 보인다. 엄마 없는 진정은 진정도 아니다. 더구나 엄마가 한 번도 살지 않은 집이다. 나는 아버지가 당기면 콧대리를 한 소처럼 친정에 끌려간다.
독거 노인에게 자원봉사하는 심정으로 간다. 사실 아버지는 남만도 못하다. 자원봉사하면 치사라도 듣지만 아버지에겐 야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다. 거저 부려먹으면서 큰소리만 치는 아버지의 똥배짱이 때로는 신기하다 못해 부럽기조차 하다.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서자 늑대에 달려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아버지는 아예 비디오 테이프를 일절 구입해 온종일 그것만 본다. 배고프다. 후딱 칼국수 끓여내와라. 나와 눈도 안 맞춘 아버지의 주문이다. 아이를 안 달고 온 게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혹시 물으면 옆집에서 논다고 말하려 했는데 기우였다. 역시 아버지는 당신 외엔 무엇에도 관심이 없었다. 개수대엔 말라붙은 그릇이 수북하고 식탁엔 뚜껑이 열린 반찬 그릇이 냄새를 풍기고 있다. 후끈 혈압이 오른다. 어제 하루 건너뛰었다고 하는 아버지식의 시위다. 나도 살림하는 여자인데 아무리 길 하나 건너에 산다지만 허구한 날 아버지에게 매달려 시중을 들 수는 없지 않은가. 완전히 양심이 실종된 아버지다. 흘끔 돌아보니 아버지가 만족한 표정으로 거실창을 연다. 기우는 햇살을 들이려는 모양이다. 왜 여태 식사도 안 하셨어요? 아욱국이랑 호박전이랑 다 있는데. 너는 똑같은 반찬으로 몇 끼씩 밥이 넘어가냐? 그럼 요리사 불러 쓰세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꿀꺽 삼킨다. 그럼 시켜 드시든가 하지요. 아버지의 눈길이 송곳처럼 파고든다. 귀찮으면 그냥 가라. 엄마만큼이나 대가 약한 나를 알고 하는 소리다. 속으로 아무리 별로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 맥없이 졸아든다. 엄마나 나나 아버지가 천적이다. 찔끔한 나는 냉장고를 뒤져 감자를 깎고 호박을 썬다.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온 바지락과 포장 칼국수를 꺼낸다. 점점 더 입이 까다로워지는 아버지라 조리하는 내내 긴장의 연속이다. 칼국수를 보기 좋게 담고 얼갈이 배추로 급히 무친 겉절이를 내놓는다. 식탁에 앉은 아버지 표정이 심상치 않다. 오늘은 아무래도 내게 시비를 걸기 위해 작정하고 부른 모양이다. 이럴 땐 피할 도리가 없다. 쏘는 대로 맞는 수밖에. 음식은 정성이란 말도 모르냐? 직접 반죽하고 밀어 만든 칼국수가 아님을 탓하는 소리다. 워낙 때가 지나 시장하실까봐 그랬죠. 다음엔 제대로 해드릴게요. 으흠. 크게 허기침을 한 아버지가 젓가락을 탁탁 친다. 너는 명색이 주부가 돼가지고 음식 궁합도 모르는 게냐? 칼국수엔 벼락김치 몰라? 여기 겉절이 있잖아요. 하느라고 한 내게 너무 심하다 싶어 말대꾸를 한다. 벼락김치나 겉절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아버지가 눈을 사납게 치켜뜬다. 그래봤자 한쪽은 찌그러진 눈이다. 나는 찌그러진 아버지의 눈을 붙들고 아버지와 겨룬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싶은 심정이다. 아니나 다를까. 와장창 아버지의 지팡이가 식탁을 쓸어버린다. 나는 갓 끓인 칼국수를 가슴으로 받아낸다. 피하기 싫다. 아니 사실은 끝을 보고 싶다. 점점 까탈스러워지고 그악스러워지고 염치 없어지는 폭군을 물리치고 싶다. 내가 실종되는구나.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체의 상실감이었다.
어렸을 적엔 종종 이런 경험을 했다. 그때는 죽는가 싶은 두려움에 몸이 더 경직되곤 했는데 이번엔 버겁지 않게 느껴지는 경련이었다. 가슴이 뜨거운 줄도 몰랐다. 나는 쓰러진 채로 휴식에 들었다. 석유가 어디 있지?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스라히 들렸다. 석유는 왜 찾았을까? 혹시 홧김에 쏟아붓고 불을 지르려고? 기어이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내겐 어린 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반신불수로 정신마저 반쪽이 됐다 해도 이건 아니잖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석유라니. 말도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참아주세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그게 또 도질 줄은 몰랐다. 코가 석자나 빠진 아버지의 목소리엔 기운도 쏙 빠져 있었다. 며칠 새 몸이 엄청 허물어진 것 같다. 문병을 면목 없다고 버티는 아버지를 남편이 억지로 모셔왔다고 한다. 미안하다. 이놈의 성질머리는 죽어야나 고칠 것 같구나. 그래도 용서할 수 없다. 그 상황에 석유까지 찾았다는 건 아무리 딸이라도 참을 수 없다. 게다가 아버지는 쓰러진 내가 못 들은 줄 아는지 석유 얘기를 쏙 빼버렸다. 아버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아니야. 시침 떼는 걸 거야.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럴 때 아버지를 장악해야 해. 폭군에게서 해방될 절호의 찬스잖아. 내 속을 눈치챈 남편이 눈을 꿈쩍이며 사인을 보낸다. 저 사람 속도 속이 아닐 텐데 참 용하다. 매끈함을 잃은 아내 가슴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장인을 배려하는 그 앞에서 나는 또 무참해진다. 어쩔 수 없이 땅떼기를 좀 처분했나 보다. 일주일에 2번 가사 도우미도 쓴다고 했다. 아버지가 성형비를 넉넉히 건네주면서 그래도 음식만큼은 내가 와서 해줬으면 눈치를 보였다.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자기가 하는 일도 아닌데 마치 내 주인 같다. 집으로 돌아오니 더 가관이다. 좀 더 달라고 해봐. 성형 1~2번 해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대놓고 속을 보이는 남편의 눈앞이 캄캄해진다. 전부터 이 사람의 너그러움이 의심스러웠다. 상속자인 나는 놓았는데 남편이 집착한다. 기울어진 아버지에게서 어떻게든 뽑아내려 한다. 구질구질하고 역겹다. 이 좀 닦고 올게요. 일단 욕실로 몸을 피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아버지가 부르면 변도 끊고 달려가던 엄마가 떠오른다. 엄마는 고약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했는데 나는 온순하고 너그러운 내 남편의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엄마는 성공하고 나는 실패한 결혼인가 혼란스럽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모처럼 근사하게 먹은 저녁이 체한 것 같다. 성형비로 준 돈을 입으로 먼저 맛보고 싶었나. 남편의 얄팍한 생각에 마음이 상한 터였다. 손가락을 목젖까지 밀어넣고 모조리 개워댄다. 양치질을 마치자 지끈대던 머리가 좀 개는 느낌이다. 더 가뿐해지고 싶어 머리를 감는다. 샴푸를 하다가 손을 멈춘다. 가만, 언제부터 아버지가 샴푸 공급을 중단했지? 20여 년 전 아버지가 처음 환경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더없이 재미있었다. 그땐 내 아버지가 지상 최고의 아버지인 것 같았다.
아버지는 뭐든 나와 함께 했다. 음식물 찌꺼기로 지렁이를 길러 화분에 줄 비료를 만들었다. 엄마는 징그럽다고 질색했지만 나는 재미있기만 했다. 리트머스 시험지 대신 지시약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지시약 만들기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빨간 양배추를 믹서에 갈아 같은 양의 물을 넣은 뒤 끓이면 됐다. 그 지시약을 호수, 빗물, 고인물, 냇물 등에 넣어 산성도를 측정했다. 산성비에 오염된 콜라 같은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콜라 수영장을 떠올리며 온몸이 따가운 느낌에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가 자동차를 없애고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집엔 에어컨이 사라졌다. 냉장고까지 없애려 했지만 엄마가 매달렸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 벼락김치라는 말을 들었다. 다른 건 몰라도 김치 때문에 냉장고는 꼭 필요하다는 엄마의 말에 벼락김치 해 먹으면 되잖아 라고 아버지가 받아쳤던 것이다. 에이, 우물만 있으면 눈 딱 감고 없애버리겠는데. 아버지가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벼락김치를 담가 우물에 저장하던 할머니를 들먹이며 아버지는 오랫동안 향수에 젖어 있었다. 나는 궁금증에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 벼락김치가 뭐예요? 응? 상념에서 빠져나온 아버지는 내가 아닌 엄마를 향해 말했다. 그래, 말 나온 김에 당신이 한번 담가봐. 급살로 만들어 먹는 벼락김치 알지? 그때 벼락김치를 만들어 먹었는지 어땠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겉절이가 자주 상에 올려지기는 했다. 나는 신김치를 좋아했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는 냉장고 검사도 수시로 했다. 음식물이 너무 많아도 타박, 상하는 음식이 있어도 야단. 엄마는 냉장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당신은 30kg가 얼마나 멀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묻자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자신 없이 말했다. 고속도로로 치면 한 20분이면 닿는 거리? 아버지는 바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오존층이 대기 오염으로 뚫려 걱정이라고 했다. 인체에 해로운 광선을 막아주는 걸름막을 보호하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단 우리 식구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침을 튀겼다. 또한 구름은 바람을 타고 어디든지 옮겨가 엉뚱한 곳에 피해를 주니까 너나 없이 합심하여 공해를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지구는 70%가 물인데 그 가운데 97%가 바닷물이고 3%가 민물이며 민물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오염되다가는 식수 부족으로 결국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며 집에서 직접 비누와 샴푸를 만들어 썼다. 아버지표 샴푸는 내가 결혼하고도 한동안 공급되었다. 아,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중단되었구나.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남다른 교육 덕분에 환경 글짓기나 수자원 보호 글짓기 대회 등에서 상을 제법 받아 우쭐거렸다. 그뿐 머리가 굵어지고는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샴푸나 비누를 입 삐죽거리며 마지못해 사용했다. 이제 엄마는 가고 아버지는 샴푸도 공급 못하는 신세이고 멀리 있는 동생은 있으나 만하다. 내 가슴에 오존충이 뚫린 것 같다. 외로운 광선이 나를 향해 달려드는 것 같다. 불안하다. 아직까지 별말은 없지만 도우미 아줌마가 그만둘까봐 걱정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불같은 성질을 받아줄 것인가. 아버지에게서 조금 벗어난 대신
이젠 도우미가 상전이다. 아줌마 눈치를 살피며 장바구니를 풀어놓는다. 오늘의 메뉴는 황태구이, 넉넉히 만들어 아줌마에게도 들려보낼 생각이다. 세대, 이런 말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요. 아버님, 운동 좀 시켜드리세요. 뜻밖의 말이다. 그녀는 전직 간병인이라 했다. 환자한테 하도 기를 빼앗겨 차라리 파출부로 나섰는데 팔자 도망을 못하는지 또 환자분 계신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며 씁쓸히 웃었다. 다행이다. 역시 아버지는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워낙 유난스러워 고생 많으시지요? 아줌마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환자들 대부분 다 그렇다며 웃었다. 쌍욕하고 행패 부리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아버지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란다. 그래서 말인데 몸을 자유롭게 못 쓴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여있는 에너지를 쏟아내려면 힘을 써야지요. 그래야 환자도 가족도 덜 볶일 테니까. 아버지와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귀찮다는 아버지를 억지로 끌어냈다. 도우미 아줌마가 청소할 때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고 아버지 또한 먼지를 피해 산책하는 게 몸에 이롭지 않겠느냐며 일으켜 세웠다. 내가 팔짱을 끼자 멋쩍은 듯 아버지가 희죽 웃었다. 이게 터치의 힘인가? 사람은 타인의 만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들었다. 타인을 만질 수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이라도 만져야 하는 동물이란다. 혼자 팔짱을 낀 사람은 거만하거나 사색에 든 게 아니라 외롭다는 의미라고 했던가. 아버지 역시 자주 굳은 왼쪽 팔다리를 스스로 주물렀다. 정남이가 떨어진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발을 좀 더 힘주어 붙든다. 아버지의 한쪽 다리가 바닥을 쓸며 천천히 끌려온다. 아버지가 중심을 잃는 일이 없도록 나는 기둥 역할에 주의를 기울인다. 아버지 이마가 땀으로 번들거린다. 아버지는 쉬어가자는 소리를 앉는다. 좀 더 걷다가 나무 그늘이 드리운 벤치에 앉는다. 아버지가 한쪽 손으로 주머니를 뒤진다. 손수건을 찾는 모양이다. 나는 금냉으로 얼린 물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땀을 닦아준다. 이리 내라. 아버지가 어색한 듯 물수건을 빼앗는다. 아버지가 달라졌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다. 매실차를 마시던 아버지의 눈길이 내 가슴에 닿는다. 아직도 두세 번은 더 성형을 해야 할 가슴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젠 다 나았어요. 너도 너지만 사위 볼라치였구나. 아버지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말문이 막힌 나머지 얼떨결에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온다. 아버지, 그 사람 어디가 마음에 드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바로 오케이 하셔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걸 왜 이제야 묻느냐는 표정이다. 그땐 감히 물을 수 없었다. 묻는 것 자체가 불손한 일이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번복할까 두려워 서둘러 결혼으로 밀어붙였다. 라면 때문이었지. 제 어미를 닮아 음식 솜씨가 없는 편인데 괜찮겠느냐고 묻자 막바로 튀어나온 말이 라면만 상에 안 올리면 군소리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생각난다. 남편은 오랜 자취생활로 라면에 물린 사람이었다. 어쩌다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면 꼭 누군가가 라면사리를 시키는데 라면사리 시키는 사람에게 사리를 느낄 정도로 분노한다고 해서 까르르 웃었던 적이 있다. 이건
명백히 아버지가 속은 것이다. 특별히 자연식품만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착각했다. 나는 지금도 라면을 좋아한다. 어려서부터 라면을 멀리한 집안 내력 때문에 라면에 집착하게 되었다. 어려서는 아버지 때문에, 결혼해서는 남편 때문에 나는 라면을 혼자 먹는다. 세상에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은 음식은 라면밖에 없다. 그 또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네가 라면을 좋아한다고? 허망한 표정의 아버지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풀리는 듯 하자 불쑥 석유가 떠오른다. 그때 왜 석유를 찾았는지 이제라도 확인하고 싶다. 아버지, 그때 석유 말이에요. 응, 너도 기억나냐? 망설임 없이 나오는 아버지의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다. 기억이라니, 무슨 기억 말인가? 그래, 이젠 바카스병 하나만큼이라도 석유를 상비해야겠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등잔불과 석유 콜로를 쓰던 옛날에는 집집마다 석유가 흔했는데 이젠 귀한 기름이 되었다. 아버지는 의식을 놓고 뻗으러지는 나를 구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석유를 찾았던 것이다. 그 병엔 석유가 특효약이었던 까닭이다. 어려서 나는 경기가 있었다. 1년에 서너 차례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다 사지가 뻣뻣하게 굳었다. 엄마는 당신을 닮아 애가 얼떠서 그렇다고 했다. 경기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대부분 자연 치료된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넘어가는 자식을 볼 때마다 엄마는 겁에 질렸다. 아이는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슬그머니 깨어났다. 한자 그대로라면 경기는 기가 놀란다는 의미다. 한의학에서는 경풍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맞는 말일성 싶다. 놀란 바람이 당사자인 아이보다 그 부모에게 더 무섭게 불어닥치니 말이다. 그야말로 얼뜬 아내와 딸 때문에 덩달아 놀란 아버지는 궁여지책으로 민간요법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군뱅이를 들기름에 튀겨서 으깨 먹이고 돼지 쓸개를 다려 먹이고 무 삶은 물을 상시로 먹이고 누에를 삶아 먹이다가 기어이는 지렁이, 쥐새끼, 쪽제비 여하튼 별별 것을 다 먹였다. 그러다 찾아낸 비책, 그것은 아이 정수리와 관자놀이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 석유를 찍어 바르는 것이었다. 누군가 식초를 찍어 발라도 좋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석유가 훨씬 효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게 또 도질 줄은 몰랐구나. 하던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 아버지 정신은 멀쩡했던 것이다. 그러게요. 제가 사다 놓을게요. 병원보다 가까운 석유. 석유를 구비하려는 아버지 마음이 내게도 따스한 불을 지핀다. 급한 성질에 가려진 아버지의 결핍과 외로움도 어렴풋이 감지된다. 아버지가 환경운동에 열을 올린 것도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무의식의 발로 아니었을까. 가정에서는 제왕이지만 밖에서는 그저 그런 다중의 하나였던 당신을 참을 수 없어 돌출적인 행동으로 남아 주목받고 싶은. 어쩌면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진작부터 파악하고 응원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다리를 끌고 나는 기둥이 되어 마늘밭을 지난다. 아버지를 응원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아버지, 마늘 덕분에 근처 식물들이 든든하겠네요. 아버지가 한쪽 눈을 심하게 찡그리고 웃는다. 보기 좋다. 마늘이 근처의 다른 식물들을 해충으로부터 지켜주는 걸 용케도 잊지 않았구나.
내게 북박힌 아버지의 흐뭇한 눈길을 놓치기 싫어 오랜만에 투정도 부려본다. 아버지 때문에 제 새학기는 늘 구질구질했는데 그건 모르시죠? 이면지 사용은 물론 새학기마다 노트 남을 것을 누덕누덕 기워 쓰던 날들을 꺼냈다. 물론 그 때문에 전략상을 받긴 했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때가 아버지의 전성기였다. 내게도 아버지와의 추억은 그때가 가장 많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가장 활발했던 아버지의 호시절을 야박한 딸인 나는 어느 날 모조리 쓸어 묻어버렸다. 아버지 등에 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수차례 목격하면서였다. 지구는 저 혼자 지키나? 젠장. 미치려면 저나 미치지 왜 우리까지 못 끌어들여 안달이야. 바람이 분다.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개망초가 까부는 들을 바라본다. 우려먹은 홍차 티백 봉지에 씨앗을 심고 싹이 트면 환호성을 지르던 그날들은 어디로 실종됐을까.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아버지 모시고 미국 바람농장에 가기로 했던 약속도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넓은 들판에 도열한 풍차가 바람을 삼켜 전기를 일으키는 모습이 정간이라는 그곳 말이다. 애초에는 4개였던 날개가 3개로 줄고 이젠 2개로도 바뀌었다. 날개가 없으면 돌지 못하고 날개가 많으면 날개의 저항으로 속도가 줄어 그렇다고 했던가. 아버지와 나의 풍차는 몇 개의 날개가 적당할까. 이제 아버지는 혼자서도 산책을 나간다. 내가 여행을 제안한 까닭이다. 찔뚝거리는 몸으로 남새스럽게 어디를 가느냐면서도 싫지 않은 눈치다. 목적지는 비밀이라고 하자 아버지가 애들처럼 입을 삐죽거렸다. 나는 매일 전화를 해서 산책 여부를 확인한다. 아버지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찾는다. 가끔은 아버지가 나를 귀찮아한다. 뒤바뀐 전세에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귀인은 도처에 있다. 도우미 아줌마야말로 우리에게 귀인이다. 아줌마 말을 잘 듣는 나를 아줌마 역시 좋아한다. 나이도 지긋한 분이 손이 재고 야무지다. 내가 드나들 때와는 천지 차이로 집안이 청결하다. 그만두는 일 없이 오래 다녔으면 하는 게 바람일 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분이다. 아주머니 혹시 벼락김치라고 아세요? 새댁도 그런 걸 알아? 휴, 다행이다. 문제는 간장이었다. 알고 보니 겉절이와 벼락김치의 차이는 그야말로 한 끗 차이였던 것이다. 사고가 나던 날 아버지는 벼락김치를 찾았다. 날김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아는 터라 급히 겉절이를 만들어내 놓았다. 헌데 그 사단이 난 것이다. 그때 나는 겉절이의 다른 이름이 벼락김치인 줄만 알았다. 배추 얼갈이를 사서 깨끗이 씻어 체에 받친다. 조선간장에 파, 마늘, 고춧가루, 통깨 등을 넣어 소스를 만든다. 절이지 않은 생얼갈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한 소스를 붓고 양념이 골고루 묻게 살살 버무린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 살짝 뒤적거린다. 그렇다. 절대 배추를 절이지 않고 조선간장으로만 간을 하는 게 벼락김치의 특색이다. 이를테면 한국식 배추 샐러드인 셈이다. 아삭아삭 연한 날배추가 유감없이 매콤달콤한 생기를 발휘하면 날것의 풋내는 조선간장이 그윽하게 잡아주고 고혹적인 참기름이 매끄럽게 식감을 살려준다. 쿰쿰한 젓갈의 비린내도 소금의 씁쓸함도 없다. 푸르른 생명과 담백한 깊은 맛이
있을 뿐이다. 첫 솜씨 치고는 잘 만들었는데 도우미 아줌마의 칭찬에 입이 귀에 걸린다. 조금씩 자주 만들어 먹도록 해봐요. 당연한 말씀. 샐러드를 누가 묵혀 먹겠는가? 아예 간장 소스를 넉넉히 만들어 두어야 할까 보다. 내 입맛엔 그래도 새콤한 게 좋으니 내가 먹을 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야지. 이젠 벼락김치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벼락김치를 배추 샐러드라 생각하니 구닥다리에서 최신 트렌드로 둔갑한 느낌이다. 아주머니 솜씨구나. 아버지가 벼락김치를 씹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한다. 아줌마한테는 음식 시키지 말랬는데 어쩐 일이냐는 역정이 묻어 있다. 나는 애매한 표정으로 대꾸를 생략한다. 아직은 아버지에게 발설할 때가 아니다. 아버지 입가에 고춧물이 흐른다. 아버지는 뭘 드시든 아이처럼 자주 흘린다. 티슈를 꺼내 아버지 입가를 닦아준다. 아버지가 마다 않고 입을 맡긴다. 곧잘 하셨구만. 흡족한 아버지 표정에 안도한다. 이제 바람농장 찾는 일만 남았다. 이 땅에도 풍력발전소가 제법 있다고 들었다. 인터넷을 뒤진다. 제주도나 울지는 너무 멀고 대관령이 좋겠다. 남편 차를 빌려 타고 대관령으로 향한다. 구미구미 도시락도 쌌다. 아버지가 자꾸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다. 곧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근처에 가면 아버지도 자연 알게 될 것이다. 새벽부터 아버지가 좋아하는 기장조와 찰보리를 넣고 밥을 지었다. 황태구이와 더덕구이도 준비했다. 작은 멸치를 넣고 고추장도 볶았다. 과일도 몇 가지 썰어 담았다. 당연히 벼락김치는 새로 버무렸다. 벼락김치의 맛을 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라면과 멀어졌다. 벼락김치는 역시 뜨거운 밥이나 칼국수에 알맞은 반찬이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나 보다. 아니, 인생을 알 나이가 되었나 보다. 신김치 대신 날김치가 당기는 입맛. 이 또한 술리겠지. 내가 날것일 땐 신김치가 당겼고 사람으로 익으면서 날김치로 기호가 바뀌니 말이다. 월정사를 지나 얼마쯤 가자 산 언덕에서 길고 하얀 손들이 수많은 팔을 흔들며 환영한다. 너 이 녀석? 잠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언제부터 눈을 떴던 것일까? 찌그러진 아버지 눈에 물기가 괜다. 아버지, 이젠 미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대관령 언덕에 돗자리를 편다. 풀을 뜯던 양떼들이 구경하듯 흘끔대고 나는 도시락 뚜껑을 차례로 연다. 누가 봐도 평화로운 풍경이리라. 그런데 그 풍경 속에 엄마가 없다. 동생은 너무 멀리 있다. 지금 내겐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가 벼락김치를 눈여겨본다. 새로 만든 것임을 알아챘으리라. 너무 애쓰지 마라. 뼈가 사라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새삼 서럽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친다. 타인은 피할 수도 있지만 화를 낸 당사자는 피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낸 화에 화를 입는다. 자업자득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저만치 산비탈에서 풍차드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쪽은 잔잔한데 저쪽은
에너지가 몰려드나 보다. 아버지 눈길이 그쪽으로 향한다. 아버지가 주장하던 풍력 발전에도 문제는 있다. 풍차 날개에 죄 없는 철새가 희생되어 동물보호단체에서 들고 일어났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넉나간 표정으로 바람농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준비해온 음식은 말라가는데